8. 만리타양에서 만난 친척. 모닥불 옆에 앉은 수빈이와 아파치의 아들은 손짓 발짓을 이용하여 대화를 나눈다. 당신은 이름이 뭐예요? 나? 아차축구. 아차축구? 아차축구가 이름이에요? 아이 우스워. 성도 있어요? 압. 뭐요? 성이 압이에요? 하하. 알고 보니 아차축구가 태어날 때 천둥 번개가 쳤단다. 그래서 위대하다는 뜻의 아차축구라고 했고 그가 태어나던 달이 마야력에 의하여 4월이었기 때문에 만물이 새싹이 피어나는 경건하다는 뜻의 압을 붙였다고 한다. 아차축구, 아차축구 압. 나는 수빈이에요. 무슨 뜻이냐고요? 수는 빼어날 수에 빛날 빈을 써서 빼어나게 밝은 사람이 되라고 아버님이 지어주셨어요. 성이 뭐냐고요? 섭이에요. 합하면 섭수빈. 서부? 수빈? 하하하. 이들은 언제 그렇게 친해졌는지,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서로 어깨를 때리며 깔깔대고 웃으며 손짓 발짓과 토막말을 주고받는다. 서비스 일행은 원래 더 밑으로 내려가기로 작정했던 길인데 이들 아파치 일행을 만나자 이곳에 머무르자는 파와 더 밑으로 내려가자는 파로 나뉘었다. 이곳에 머무르자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으로는 수지라의 아들 상원이가 있었다. 그리고 상원이의 친구들이 동조하였다. 상원이의 친구로 항상 같이 행동하던 해동이가 강력히 상원이의 의견에 동조하였기 때문에 더 실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금 우리 민족을 만났고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을 발견하였는데 어디를 또 더 가느냐는 것이었다. 그런데 실은 이곳에 머무르기를 정말 바라는 사람은 수빈이었다. 수빈이는 아차축구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헤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다. 아차축구도 수빈이 일행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수빈이와 헤어져야 하나 보다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중앙아메리카의 어머니의 문화라는 이 지역은 최초의 올맥 문명이 있었다. 올맥은 고무 사람들이란 뜻으로 그 뒤를 잇는 마야 문명의 토대가 되었다. 올맥 사람들은 거대한 돌로 사람의 두상을 잘 만들기로 유명했고 아메리카에서 처음으로 카카오 나무를 기른 사람들이다. 1세기 이후에 마야인들은 올맥 문화를 이어받아 유가탄 반도에서 그들의 문명을 꽃피웠고 사람이 살기 힘든 열대밀림의 도시를 세우고 여러 부족들이 도시국가의 형태를 이루고 살았다. 그들은 그림 문자인 신성 문자를 사용하여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이루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천문학과 수학인데 무엇보다도 영의 개념을 알았고 이십진법에 입각한 실용적인 기수법을 사용하였다. 그들은 1년이 365.2421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는데 그 일수는 현대와 비교해도 거의 오차가 없을 정도로 정확했다. 그 마야 문명을 계승한 것이 아즈텍 제국이었다. 스스로를 멕시카라고 불렀던 아즈텍 사람들은 멕시코 중부의 테노치티틀란을 건설했다. 현재의 멕시코시티. 마야 문명을 계승하여 그림 문자를 사용하고 달력을 만들고 천문학이 발달하였다. 특히 영적인 세계를 중시하여 신을 숭배하기 위해 거대한 사원과 피라미드를 건설했다. 피라미드의 상층부의 신전에는 웅상을 세우고 온 백성이 너나 없이 일심으로 섬겼다. 훗날 아즈테카라 불리는 아즈텍 제국을 멸망시키고 멕시코를 스페인 왕의 영토로 만든 사람은 코르테스였다. 아즈테카 제국의 수도는 테우고고라는 큰 호수 안에 있는 섬이었는데 30만 평의 규모에 20여만 명이 살고 있었다. 코르테스는 테우고고 호수와 주변의 큰 평원이 내려다 보이는 먼 산 위에 올라가 아즈테카 제국의 수도 테노치티 땅을 바라보고 충격을 받았다.
도시 전체가 하얗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설로 내려오던 은으로 된 도시인 줄 착각을 한 것이다. 알고 보니 아스테카인들은 흰색을 숭상하여 흰옷을 주로 입었고 거의 모든 물건을 흰 흙으로 칠해 놓았으며 장사 지낼 때 현재의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관 위에 하얀 회를 뿌리고 있었다. 그들은 옷도 희고 건물도 희고 온통 흰색 투성이 이어서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가히 백의 민족이라 호칭되기에 충분했다. 코르테스 일행이 더 놀란 것은 아즈테카인들은 처음 찾아온 스페인인들에게 매우 친절하고 융숭하게 대접하였다. 한국의 천성적인 노인 공경과 손님 접대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그때 벌써 나무 껍질을 벗겨 이겨서 하얀 종이를 제조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또 때와 절기를 따라서 조상과 신들에게 제사를 올렸으며 하늘의 별과 태양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전문 관상대까지 가지고 있었다. 조선인은 어디를 가나 태양을 중시하고 밝음을 찾는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었다. 원래 배달 조선 때부터 내려오는 천부경 81자 안에는 본심, 본태, 양악명의 7자가 뚜렷이 박혀있다. 원래 사람의 마음은 태양의 근본함으로 하늘을 우러러 밝음을 찾는다. 하늘을 숭배하고 태양을 숭배하는 태양민족의 원형이 조선인이었다. 보통 아즈테카라고 부르는 테노치티틀라는 그 자체가 국가였던 것이다. 그때 중미 지역에는 그러한 도시국가가 많이 있었다. 호수 주변에만 40여 개가 있었다. 도시국가의 크기는 도심과 주변부를 포함해서 반경이 10km 정도였다. 이러한 도시국가 테토치틸란이 1428년에 호수 주변의 도시국가 테스코코 및 틀라코판의 삼각동맹을 맺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정복전쟁을 벌여 멕시코 분지와 그 너머의 수많은 도시국가를 굴복시킴으로써 이른바 아즈테카 제국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제국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영토를 확장하고 내정에 관여하며 상비군을 유지하고 정복지의 군사를 주둔시켜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아즈테카에는 상비군이 없었으며 정복지에 주둔군을 배치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해도 정복지를 직접 통치하지도 않았으며 왕을 교체하거나 내정에 관여하는 일도 없었고 기존의 권력을 그대로 유지시켰다. 첫눈에 알 수 있는 것은 그 통치 방법이 서구식 관념보다 훨씬 차원이 다른 고조선의 홍익인간 제세2화의 통치 개념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발달한 아즈텍 문명은 1520년 갑자기 나타난 스페인의 에르난 코르테스가 거느린 수백 명의 군대의 침입으로 수개월에 걸친 외교 교섭과 격렬한 전투 끝에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 코르테스가 테노치티틀란을 점령한 이후 호수는 메워지고 다른 도시 멕시코로 팽창한다. 스페인 왕실은 아스테카 제국을 정복한 직후 1521년부터 학자인 가톨릭 신부를 대거 멕시코에 파견하여 그 원주민들이 어디서 왔으며 어떤 사람들이며 무슨 언어를 말하며 풍속은 어떠한지 등을 조사하여 기록하도록 했다. 신부들은 먼저 너희들은 누구냐? 라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들은 고리족과 메기족이라고 대답한다. 고리족이 그곳에 먼저 왔고 메기족은 나중에 왔다는 것이었다. 고리라는 명칭은 멕시코에서 골화로 나온다. 고라는 원래 고리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기록이 있다. 화와족은 우리 민족을 예맥족이라고 불렀다. 우리 선조들은 스스로를 고리족 또는 예족, 맥족이라고 불렀다. 유동에 살며 조선을 건국했던 우리 선조들이 바로 맥족이었다. 맥족은 후에는 메기족이라고 불리었다. 이라는 존칭어를 붙여 큰 활 쏘는 성은의 나라란 뜻이었다.
신부들은 또 물었다. 너희들은 어디서 왔는가? 그들은 태양신을 믿던 고리족 땅에서 왔다고 했고 메기족은 자기 조상들이 원래 아스 땅에서 살았고 그래서 자신들은 아스테카라고도 부르며 조상들이 살던 그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위가 평평한 피라밋이 있는 곳이라고 대답했다. 아스 땅은 단군 신화에 나오는 아사달이고 땅과 달은 같은 말이다. 아사달의 원래 발음은 아스다이다. 신부들은 또 너희들은 무슨 언어를 사용하는가? 라고 물었다. 원주민들은 그들 언어에 대한 명칭이 따로 없었기에 그저 나와 다들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대답했다. 원주민 언어를 거의 알아듣지 못했던 스페인 신부들은 나와 다들이를 언어 명칭으로 착각했다. 그들은 나에 대한 복수형을 우리들이라 하지 않고 나들 또는 나와들이라 했던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멕시코 원주민 언어를 나와 다들이어로 하고 줄여서 나와들어 또는 나어라고도 한다. 고조선을 세운 아사달은 당시에 같은 발음의 한자어로 받아 적은 것이다. 아사달을 지금도 중국어로 읽으면 아스타가 된다. 그런데 멕시코의 아스텍인들은 자기 선조들이 아스단에서 왔다고 했다. 아스는 멕시코 문헌에 하얀이란 뜻이라고 나온다. 결국 아사달, 아스다, 아스다는 모두 하얀 땅, 하얀 흙을 의미했다. 아즈텍도 아스단에서 나온 말로서 아스단에서 비롯된 영어식 단어이다. 8회 진국의 서비스 일행이 지금의 멕시코시티 주변에 도착해보니 먼저 온 사람들이 이미 부족별로 주변의 모든 땅을 나누어 각자 국가를 건설해 살고 있었다. 물론 먼저 와 있던 원주민들이 연합해서 아스텍인을 쫓아내려고 공격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콜라와라 불리던 원주민이 아스텍인의 보호자를 자처하고 나섰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로 데려가서 살 땅을 내주었다. 코라 백성들과 아즈텍인들은 만나자마자 서로 말이 통했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결혼도 했다. 알고 보니까 코라족과 아스텍인들이 같은 민족이었던 것이다. 코라족은 멕시코에 도착한 이후 5집단으로 나뉘어 한 집단만 지금의 멕시코시티 지역에 남고 나머지는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던 것이다. 남쪽으로 향한 집단은 중미 지역을 지나 남미로 내려갔던 것이다. 남미, 티와나쿠 문화와 잉카 제국의 언어에 다양한 우리말 흔적이 나오는 것이 그 증거이다. 이들 코라족은 일찍이 주무왕이 은나라를 멸할 때 은나라 사람들이 반발이 무서워 무왕의 아들 무경을 시켜 은나라의 종족을 잇게 하였다. 그러나 동이족인 은나라 유민들은 배심을 품고 유랑하다가 알래스카를 건너 미주 지역으로 옮겨온 초기의 우리 고리족이었던 것이다. 아즈텍인들은 그들 제국의 수도를 메기굿이라 불렀다. 자신들을 가리키는 메기족이 사는 곳이란 뜻이었다. 스페인 사람들이 와서 그 명칭을 듣고 스페인어로 멕시코라고 기록했다. 이 단어는 스페인어 발음 원칙으로는 멕시코로 읽어야 하지만 아스텍인들이 메기곳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명칭에 따라서 메기고라고 발음했다. 오늘날에도 스페인어를 사랑하는 나라에서는 멕시코를 메기코라고 부른다. 상원이와 상원이의 친구들은 아사달 민족이 건설한 이들 아즈텍 문화의 일원으로 합류하는 사람이 되었다. 서비스와 청나녀는 원래의 계획대로 남미로 길을 떠나게 되므로 하는 수 없이 수비니와 아차추쿠가는 헤어져야 하는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아차추쿠는 눈시위를 불켰고 수빈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주르륵 흐르고 말았다. 수빈아, 내가 가족과 함께 남미를 향하여 원정을 계속하겠다니 할 수 없지. 그러나 알아도 나는 반드시 너를 찾아 나설 거야. 그때는 우리 부모의 허락을 받고 결혼하자. 알았지? 알았어, 아차추쿠. 나도 너를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안녕, 아차추쿠. 안녕.
수빈이. 서비스 일행이 남미를 향하여 길을 떠나자 아차축구는 멀리까지 따라 나왔고 그들 행렬이 멀어지자 높은 언덕으로 말을 몰고 올라가 오랫동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9. 티와나쿠 땅. 서비스와 청나녀의 모험심과 호기심은 누구도 말릴 수 없었다. 서비스는 아버지의 탐구정신과 민족의식 고치가 크게 작용하고 있었으며 청나녀는 자신의 탐구정신과 지구의 끝까지라도 서비스가 가는 곳이라면 같이 가겠다는 적인 정부 사상이 작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남북국 시대의 진국, 대진국 발해에서 백두산이 폭발을 시작하는 가운데 캄차카 반도의 알류산 열도를 타고 북미에 도착하였고 북미에서 중미로 내려왔고 이제는 중미에서 미지의 남미를 향하여 가기로 한 것이다. 두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두 솔빈부 출신으로 10가족 50여 명의 일행이었다. 그들이 페루의 리마에 도착하였을 때도 지구의 배꼽이라는 쿠스코에 도착하였을 때도 멕시코에서 경험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아야쿠초 지역의 후아리에 도착하자 붉은 무지갯빛 황혼이 지평선에 깔리고 영롱한 샛별과 친구별들이 뜨고 손에 닿을 듯한 밝은 조승달이 무심코 떠있는 하늘은 천년을 두고 변함이 없었을 듯 하였다. 낯선 사람들이 자기들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나온 사람들인 듯 앞에 말 탄 몇 사람의 뒤에 수백 명의 인디오들이 불안한 눈초리로 서비스 일행을 주시한다. 서비스 일행도 좀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으나 순간 서로 고개를 갸우뚱하였다. 인디오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침략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한 듯하였다. 손에 살상 무기가 들려있지 않았고 부녀자들도 많이 낀 가족들이었기 때문이다. 서비스 일행의 입장에서는 더 신기함을 느끼고 있었다. 말탄 장년들만 좀 우락부락하게 생겼지 뒤에 따르는 일반인은 선한 우리 민족과 생김새가 너무나 비슷하였다. 집신을 신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투를 들고 있었으며 아기를 포대기로 싸서 엎는 모습이 틀림없는 조선의 습관이었다. 서비스 일행은 그들을 뒤로하고 더 밑으로 내려와 거대한 호수 티티카카를 돌아 볼리비아의 티아나쿠 땅에 들어서고 있었다. 티티카카 호수는 오늘날의 페루와 볼리비아의 국경을 접하고 있다. 티티카카 호수는 호흡조차 가누기 힘든 고지 3,810m에 자리 잡고 있는 남미에서 가장 큰 호수이며 운송로로 이용할 수 있는 호수 중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호수이다. 티티카카는 케추아어로 퓨마, 티티의 바위, 카카라는 의미로 이 지역 주민들이 퓨마와 제귀와 같은 동물을 토템으로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고리인이 그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 곰을 토템으로 하고 있었듯이 이곳은 이 지역의 많은 퓨마를 토템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티티카카의 섬에는 태양의 섬, 달의 섬이 있어서 해와 달이 이 호수에서 탄생했다고 믿는 영적 신비가 가득한 호수이다. 서비스 일행이 호수 주변에 도착했을 때는 마침 호수 가운데 태양의 섬에서는 온통 불 태울 듯 붉은 태양빛을 토해내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달의 섬 위로 떠오르는 명월은 거리가 너무 가까워 손에 잡힐 듯이 크고 눈부시게 밝았다. 날이 밝아 티아나쿠 들판으로 들어서자 우리의 만주나 몽골의 사냐와 비슷한 망망한 벌판과 야트막한 산들이 이어졌다. 알티플라노 구원에 위치한 티아나쿠는 안데스 구원의 최초의 문명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었다. 티아나쿠라는 이름은 아이미라족의 말인 타이피칼라어인데 중심에 놓인 돌이란 뜻으로 티아나쿠가 세상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뜻이다. 기원전 300년부터 기원 후 300년 사이에 티아나쿠는 많은 사람들이 순례하는 정신적, 우주론적 중심으로서
티아나코의 강력한 제국이 등장하는 전조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잉카 제국의 성립보다 앞선 이 고대 문명은 한때 페루 남부,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 일부, 칠레 북부에 이르는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고 그 수도가 티아나코였다. 티티카카 호수 남동쪽 부근으로 동쪽의 라파스에서 72km 떨어진 곳이다. 티아나코는 기원전 200년경 농협을 기반으로 한 작은 마을로 시작했으나 점차 성장하여 600년에서 800년 사이에는 안데스 산맥의 강력한 제국으로 등장한다. 농업 전문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구원에서는 어떠한 농경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티아나코의 농부들은 수백 년 동안 오히려 많은 잉여 식량을 생산하여 풍요롭게 살고 있었으니 이는 고리족의 전통적인 농업기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춥고 강한 바람이 불며 강우량도 예측할 수 없고 튼튼한 곡식만 자랄 수 있는 거친 환경에서 그처럼 정교한 도시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기적 같은 현상이었다. 지배층에서는 옥수수를 즐겨 먹었고 서민들은 감자와 더불어 토착 국은 식량인 오카와 울루코 주로 먹고 살았으며 장수한 왕국이었다. 생활이 넉넉한 상류층은 그 지역 가축인 알파카를 길러 울을 생산하여 팔았으며 전체 교역을 통제하였다. 상류층의 부는 도로를 포장하고 거대한 석조 공공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자금이 되었다. 생활 조건이 더 나은 호수주위의 늪지 근처에서는 밭을 치어 여러 가지 농작물을 재배하였다. 티아나코는 1세기 동안에 작은 도시로부터 시작하여 빠르게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구리강 재련을 터득하면서 이전보다 더 나은 농경 도구나 무기를 소지할 수 있었고 또 관계 체계도 발달하였다. 그런데 웬일인가? 티아나코 초원에는 드문드문 거대한 석인상이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서비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른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손에 잡히는 물건을 꺼내본 서비수는 문득 손바닥의 석인상과 벌판에 서 있는 석인상을 번갈아 보았다. 영락없이 똑같았다. 무인상인지 기도하는 사람의 상인지는 모르지만 무엇인가를 금방이라도 말할 것 같은 모자를 쓴 남자상 서기는 두 손을 가지런히 앞에 올려놓고 침묵으로 서비수를 보고 있다. 돌의 재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석인상과 같이 바탕이 단단하고 검은색의 회색을 띤 화사남인 현무암이 아닌가. 이것이 웬일인가.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지금 우리는 돌하르방이라고 하지만 그 이름은 근래에 생겨난 이름이고 그때는 아직 제주도에 그런 이름이 없었고 그런 석인상 자체가 없었다. 제주도는 1416년 태종 16년에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으로 행정구역이 나누었고 얼마 후에 각 도읍지에 성곽이 축성되었다. 돌하르방이 처음 세워진 것은 1418년 태종 18년에 대정성 성문이고 1423년 세종 5년 정의성 성문에는 돌하르방이 세워졌다. 현재의 제주성문 돌하르방은 영조 30년 1754년에 목사 김몽규가 세운 것이다. 제주민에게 돌하르방은 성문을 지키는 수문신이나 성을 지키는 성신이었고 악기를 쫓고 타산과 기복을 상징하는 마을의 수호신이었다. 제주도에서는 돌하르방을 벅수라고도 하는데 이 벅수는 육지부에서 장승을 일컫는 말로 장승과 돌하르방은 동일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돌하르방은 다양하게 불리고 있었다. 석인상, 우성목, 옹중석, 망주석, 벅수머리, 두룩머리, 도령감, 수문장, 장군석, 동자석 등이다. 일제강점기 초기까지만 해도 돌하르방은 제주목, 동서, 남, 산문과 북수구문 밖에 28기가 있었다. 즉, 산문 밖에는 좌우로 4기씩 마주보며 모두 8기가 세워져 있었고 북수구문 밖에는 4기만 있었다.
현재 부르는 돌하르방이라는 명칭은 1971년 8월 26일에 지방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공식적으로 사용된 이름이다. 돌하르방이란 말은 돌로 만들어진 할아버지를 뜻하는 제주어인데 여기 티아나쿠에서 보는 석인상과 서비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석인상과 너무나 닮아 있는 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 독특한 석상을 조선시대 제주 목사가 하루아침에 창조했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며 누가 갑자기 고안해 냈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몽골의 석인상이 제주도에도 전해지고 이곳 티아나쿠에도 전해졌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역사적 사실과도 부합될 것이다. 몽골의 지배를 받던 고려시대에 한국 문화가 몽골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제주도는 1273년부터 1374년까지 약 100년간 원의 직접 지배하에 있었다. 원종 14년 삼별초의 항쟁이 실패한 후 제주도에 설치한 탐나총관부에 다루가치가 배치되어 원황실의 목장 겸 일본 침략의 전진기지로 사용되었다. 그 이후에도 몽골 말의 산지로서 몽골인 목자의 이주가 고려말까지 계속되었다. 제주도의 조랑말이란 명칭도 몽골의 주르무르에서 연원한 명사이다. 1276년 충렬왕 2년에는 몽골에서 말 160필과 말 전문 사육사인 목호들이 제주에 들어와 현재 서귀포와 성산읍 수산리 일대에 몽골식 마목장인 탐나목장을 차린 것이 제주 목마장의 시초이다. 다음해 1277년에는 목마장을 관리 감독하기 위하여 동서 암학을 설치했다. 동암학은 수산평에 설치되어 동부 지역을 관리하게 하고 서암학은 한경면 고산리에 설치하여 서부 지역을 관장케 하였다. 목축의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몽골은 여기에서 생산된 우량의 말들을 선박으로 대륙에 공급하고 일본 정벌을 위한 도구로 삼는다.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 속에서 순환을 겪은 기간이 1세기에 이르면서 목마 사육법을 비롯한 몽골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목축 기술과 몽골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서서히 제주인들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게 된다. 오늘날 돌하르방의 종류는 손의 위치에 따라 상징하는 인물이 달라지는데 오른손이 왼손보다 위에 놓인 돌하르방은 문인을 나타내고 왼손이 위에 놓인 돌하르방은 무인을 나타내며 양손이 평등한 돌하르방은 평민을 나타낸다고 한다. 몽골 휴화산 지역인 중남부의 다리강가에는 고려성으로 짐작되는 고을리성이 있고 청나라가 몽골을 정벌할 때 최후의 전락기지로서 청황제의 주목 마장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제주의 돌하르방과 비슷한 석인상 훈촐로가 어디나 산재해 있었다. 13, 14세기 몽골 초원에 조성된 훈촐로의 모습이 놀랍게도 돌하르방과 유사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몽골 동남부 수바타르 아이막의 다리강가 송지역에는 약 220여 개의 화산군의 흔적이 널려 있다. 이 지역은 90% 이상이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화산암으로 형성된 현무암이다. 이 화산들은 약 1000만 년에 걸쳐서 형성된 화산 흔적이다. 이 다리 강가에서 고구려 유적지가 발굴되어 고구려의 영토가 만주를 넘어서 이곳 몽골 동부까지 이어졌음이 증명된다. 이곳 종족은 전통적으로 유별나게 천신을 믿었으며 사람들은 조화에 의하여 병을 치료하고 신과의 대화를 나누었고 점성술을 통해 마귀를 진정시킨다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몽골의 훈촐로는 어디서 왔을까? 한민족의 근거지였던 랴오허 문명을 보면 몽골 훈촐로의 원형이 되는 석인상들이 나온다. 특히 우리 문화의 뿌리인 홍산 문화에서 나온 높이 30에서 60cm의 석인상들은
형상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두 손을 가지런히 앞에 올려놓고 있는 석인상이다. 이러한 석상이 한 민족이 활동했던 드넓은 초원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음은 흥미있는 일이다. 알타이로부터 중앙아시아의 투르크케 민족들 사이에서는 몽골 이전에 벌써 석인을 세우는 풍습이 오래전부터 전승되어 왔다. 투르크인들의 석인상은 천산 북쪽과 카자흐스탄에 이르는 초원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데 투르크 석인상은 조상령 숭배와 물신 숭배를 바탕으로 조성된 투르크 민족의 상장례 풍습이었다. 특히 묘주가 생전에 죽인 적을 형상화한 발발의 전통은 희생당한 이의 영혼이 저승에서도 묘주를 모실 것이라고 믿는 투르크인의 영혼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석상들은 주로 몽골, 투바, 알타이, 중국 신강성, 위구르 자치구, 카자흐스탄, 키르기즈를 포함한 중앙 및 중부아시아의 넓은 초원, 산맥지대에 분포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석상은 기본적으로 오른손에 그릇을 쥐고 있으며 왼손은 허리띠나 무기 위에 놓여 있었던 것인데 뒤에 제기나 무기 등이 없어진 형태이다. 또 서비스 일행이 석인상 있는 곳에 도착하면 꼭 정랑이 있었다. 처음 보는 물건이었지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데자뷰에 스스로 놀랐다. 물론 돌 하르방과 마찬가지로 정랑도 그때는 제주도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의 어디에도 없는 정랑이 제주도에만 있다는 것은 이곳 볼리비아 티아나코의 정랑, 몽골 다리강가의 정랑과 관계가 없다고 증명하기가 오히려 어려울 정도이다. 제주도에서 정랑은 대문이 아니다. 구멍이 3개씩 나 있는 돌이나 나무를 세워 정살이라는 정랑을 끼워 넣는데 오직 말이나 사람의 출입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정주석에 구멍 3개를 뚫어 놓고 사람이 외출할 때는 이 구멍에 나무 막대기를 끼워 넣는다. 사람이 집에 있으면 정랑을 끼우지 않고 바닥에 막대기를 내려놓는다. 정랑의 개수로서 집주인이 언제까지 외출하는지를 알 수 있다. 정랑이 1개만 끼워져 있는 경우 곧 돌아온다는 의미이고 2개 끼워진 경우는 저녁 때쯤 온다는 뜻이고 3개 모두 끼워진 경우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는 의미이다. 제주도에서는 육지부의 대문에 해당하는 말은 이문이라고 한다. 잘 사는 집인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문간채라는 이문간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이문이 바로 집 정문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곳 티와나쿠의 정랑도 제주도의 정랑과 역할이 아주 비슷하였다. 티와나쿠 밀집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도 정랑은 여기저기 설치되어 있었다. 석인상 있는 곳이나 마을 입구에는 거의 예외 없이 정랑이 있었다. 10. 아카파나 신전. 서비수 청년여 일행이 티와나쿠에 도착하자 후아리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티와나쿠는 바로 티티카카 호수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선착장에는 많은 배들이 정박해 있었다. 그때는 호수의 수면이 현재보다 30m 높아 물이 이곳까지 차 있었으나 현재는 티와나쿠에서 19km 북쪽에 호수의 수변이 있다. 서비수는 맨 앞의 추장인 듯한 아버지 아파치펄 되는 분께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당신들도 저 북쪽 멕시코에 사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사달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그때 아버지의 딸인 듯한 예쁜 소녀 하나가 말을 몰아 앞으로 나온다. 아직 애띤 얼굴이긴 하지만 어딘가 전신에서 강한 기상이 풍긴다. 그녀는 아파치의 외동딸 쾌나였다. 그녀는 서비스 일행을 향하여 무엇인가 상당히 긴 말을 한다. 말을 하면서 앞줄에 젊은 남자 정거리가 있는 것을 보고 잠깐 시선이 그에게 멈춘다. 정거리도 이국적인 미모를 갖춘 쾌나를 보고 첫눈에 마음이 쏠려 넋을 잃고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말이 무슨 뜻인 줄은 모르겠으나
억양이 틀림없는 아사다로 억양이며 그 말 안에 낯익은 단어들이 상당히 섞인다. 나, 내 집, 아스타, 사람, 나와들, 우리들, 아파치, 아버지. 서비스 일행은 남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자 긴장이 풀리며 얼굴이 밝아진다. 아파치의 딸은 다시 자기 편을 향하여 무엇인가 긴 말을 한다. 소녀의 말을 들은 그들은 자기들끼리 무슨 말을 하더니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온통 온화한 얼굴로 바뀐다. 중미의 아즈텍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서비스 일행을 향하여 우르르 몰려오더니 무엇인가를 말로 하고 만져보기도 하였다. 쾌나의 허리춤에는 도끼 한 자루가 찔려 있었다. 정거리가 앞으로 나아가 쾌나에게 물어보았다. 이거 도끼 아닙니까? 응, 도끼. 하지 않는가? 뭐라고요? 도끼를 당신들도 도끼라 한다고요? 응, 도끼.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이쪽 사람들이 와 했고 저쪽에서도 쾌나가 자기 쪽에 대고 무엇인가 설명을 하자 일제히 와 하는 탄성이 터져나온다. 아파치가 앞으로 나오더니 무엇인가 부드러운 말을 하고 자기들의 마을로 같이 가자는 손짓을 분명히 한다. 서비스 일행은 아파치를 따라 그들이 마을에 도착하였는데 갈대로 지은 그들의 가옥 형태가 우리의 초가집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그런데 초가집 앞에서 남녀 한 무더기가 무슨 놀이를 하고 있었다. 영락없이 진국에서 보았던 윷놀이 같았다. 잠깐 서비스는 그들 놀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 곁으로 다가갔다. 놀이를 하던 사람들이 잠깐 놀이를 멈추고 서비스 일행을 응시한다. 여보, 이 놀이가 우리의 윷과 닮아 있지 않소? 그러네요. 판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어쩌면 우리의 윷과 그렇게 닮아 있지요? 서비스와 청나녀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아저씨가 두 사람 앞으로 걸어오더니 의미 있는 미소를 보낸다. 윷. 뭐라고요? 이것을 윷이라고 한다고요? 응, 윷. 와. 둘이는 소스라쳐 놀라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이곳은 마치 고향 솔빈부 화주의 이도하자 마을을 들어서는 기분이었다. 서비스 일행은 그들이 베푸는 간단한 식사를 하고 다시 그들을 따라 마을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티와나쿠 신전에 도착하였다. 신전까지 가는 동안 그들은 서로 개인적으로 말도 하고 친구도 되었다. 쾌나와 정거리는 마치 이전부터 아는 사이처럼 친해지며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그런데 티와나쿠 신전에 와서 가장 먼저 놀란 것은 만조의 집안에서 보았던 장군총의 7층 피라미드가 여기에도 있다는 사실이었다. 티와나쿠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원 십자가형 7층 높이의 기념비적 석조물 아카파나 피라미드, 돌을 직육면체로 깎아 벽돌처럼 만들어 이어붙인 석조 건축물이다. 표면은 붉은색 나는 안산암 돌 블럭들로 덮여있고 상층부에는 장군종의 신전 같은 것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신전 대신 천문 관축소로 사용되고 있었다. 아카파나 피라미드 북서쪽에는 칼라사사야라고 불리는 직사각형의 광장이 있다. 칼라사사야는 이곳의 원주민인 아이미라인들이 돌이 수직으로 서 있는 곳이라는 뜻이었다. 광장의 사각 기단을 이루는 벽면에는 거대한 단검처럼 생긴 기둥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져 있다. 한눈에 거성 문화를 이룬 축조물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기둥을 사이 받침으로 하여 정사각형 혹은 증사각형의 일정하지 않은 돌들을 정교하게 잘라서 쌓아 올렸다. 이 성물 제조 기술은 나중에 티와나쿠 문명의 뒤를 잇는 잉카 문명에 그대로 계승된다. 잉카의 태양신전이었던 코리칸차 위에는 스페인식 성당이 들어섰는데 쿠스코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성당은 반쯤 부서졌지만 기단인 코리칸차는 전혀 손상을 입지 않았다. 그리고 쿠스코 근처에는 잉카의 유명한 요새인 삭사유아만이 있는데 물과 식량, 의복 등을 보관하고 유사시에 대피소로 쓰는 등 잉카 제국을 지탱하는 가장 큰 성체였다.
집채만큼한 큰 돌덩이를 면도날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1mm의 틈도 없이 쌓아 올린 정교하기 짝이 없는 요새였다. 일찍이 잉카의 파타쿠치 황제가 이곳 티와나쿠의 유적에 감탄해 이 지역의 석공들을 데려다가 잉카 제국의 수도 쿠스코의 건축물을 축적해야 하였다. 삭사유아만이란 이름은 나중에 붙여진 이름인데 스페인군이 쿠스코를 함락하여 죽인 잉카인 5천여 명을 콘도르가 하도 배불리 먹어서 날지 못하고 배가 불러 쉬고 있다란 뜻이다. 또한 잉카 군대는 절대로 밤에 싸우지 않았다. 이유는 밤에 전투를 벌이면 최고의 태양신 인티의 가호를 받지 못한다는 신앙 때문이었다. 이는 잉카 제국이 티와나쿠 문화를 이어받은 유산이었다. 쿠스코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삭사유아만과 같은 견고한 요새가 그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었던 것도 스페인 군대가 잉카의 종교를 알기에 밤에 쳐들어간 까닭이었다. 잉카인들에게는 창조신과 최고신이 동일하지 않았는데 창조신 비라코차는 따로 있었다. 비라코차는 티와나쿠를 이은 잉카 신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만물의 창조주의 역할을 하는데 티티카카호에서 인간을 창조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친 후 사라졌다고 전한다. 그런데 이곳 광장 내부엔 2개의 거대한 돌하르방과 하나의 성문이 위험있게 서 있다. 돌하르방의 하나는 머리에 모자를 쓰고 부릅뜬 눈을 하고 있는 거대한 인물 석상인데 두 손으로 자신의 배를 가볍게 감싸고 있는 형상이다. 놀랍게도 그의 온몸에는 재규어나 퓨마로 보이는 그들 토템 동물의 형상이 빈틈없이 새겨져 있다. 이 석상은 바로 티와나쿠인을 이어 잉카인들도 숭배의 대상이었던 비라코차 신상이었다. 티와나쿠인들이 해와 달, 산과 강, 별과 호수 등을 창조하고 석상에 기를 불어넣어 마지막으로 인간까지 탄생시킨, 그리하여 그들이 창조자로 믿었던 콘티키 비라코차인 것이다. 정걸이 쾌나에게 물었다. 쾌나, 저 거대한 인물상은 누구야? 저분은 바로 이 지구를 탄생시킨 하느님 비라코차야. 그래? 그럼 그 하느님은 지금 어디에 있어? 몰라. 비라코차 하느님은 지구와 삼라만상을 다 만들어 놓고 어딘가로 사라지셨대. 저 비라코차 하느님 서 있는 곳이 이 지구의 중심이래. 그런데 말이야, 이상한 것은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다니시는 행운석이 하나 있는데 내가 몰래 몇 번 훔쳐본 적이 있어. 그 행운석과 저 인물상이 아주 많이 닮았어. 너 아까 너희 아버지는 대진국 사람이라고 했잖아. 너는 북미의 시애틀에서 태어났고. 그래, 맞아.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행운석을 항상 몸에 지니고 계셨대. 대진국에 사실 때 할아버지에게서 받으신 거래. 그래? 그거 아주 재미있구나. 이 비라코차 전설은 훗날 스페인 침략자들을 비라코차의 재림으로 믿었던 잉카인들을 쉽사리 굴복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또 하나의 2m 높이의 인물 석상은 제주도의 돌하르방을 영락없이 닮은 엘 프레일레이다. 그런데 그의 배 위에 놓인 오른손의 손가락이 위의 폰새와 마찬가지로 반대 방향으로 새겨져 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행위인데 아마 해학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조각을 한 것 같다. 그것은 조선조 김홍도의 씨름이란 그림을 보아도 구경꾼 하나가 손으로 땅을 짚고 있는 모습에서 오른손 손가락이 거꾸로 그려져 있다. 아마 김홍도도 우리 선조들의 이런 해학적인 발상을 어딘가에서 보고 그렸을 것이다. 또한 칼라사사야에는 거대한 태양의 상문이 있다. 여튼 밤새 그의 안산함 통로를 다듬어 세운 것으로 태양의 문 상단에 새겨진 인물상과 동물상이 범상치 않다. 중앙의 큰 신상 좌우로는 각기 3단 8열, 총 48개의 동물 형상이, 그 아래의 긴 띠에는 11개의 신상 얼굴과 장식 문양이 잇따라 그려져 있다. 중앙의 대형의 것을 포함한 12개의 신상은 1년 12달을, 48개의 동물상은 날짜를 가리키는 것으로 부조 전체가 하나의 달력을 이루고 있었다.
윗부분 중앙에 태양의 신이 기이한 용모로 부조되어 있는데 이 인물상은 화려하게 머리를 길렀지만 잉카의 인디오에게는 머리를 기를 정도로 머리털이 길게 나지 않는다. 즉, 이 인물은 잉카의 인디오와는 전혀 다른 종족, 즉 잉카 이전의 구리족이었던 것이다. 태양의 문의 한쪽에는 날개가 달린 남자들이 뱀 지팡이를 들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콘도르 머리를 가진 형상들이 있고 그 중간에 태양의 신이 조각되어 있다. 매년 9월 21일 좁은 새벽이면 여명의 빛이 한 채의 착오도 없이 문의 정중앙을 비춘다고 해서 태양의 문이란 이름이 붙게 되었다. 주부는 24절기 중 16번째 날로 백로와 할로 사이에 있는 절기이다. 24절기는 기본적으로 태양의 궤도인 황도의 움직임을 기본으로 정해지므로 양력 날짜에 연동된다. 주부는 태양의 환경이 180도인 날로 음력 8월, 양력 9월 21일에서 23일 무렵이다. 춘분으로부터 꼭 반년째 되는 날로 밤낮의 길이가 똑같다. 조선에서는 추분 즈음이면 논밭의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고추 목화를 따서 말리고 박꼬지, 호박꼬지, 깻잎, 고구마순도 거두어들이고 산채를 말려 묵은 나무를 준비하는 등 바쁜 가을거지가 시작된다. 태양의 문의 건립은 농경민족의 습속에서 온 발상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티와나쿠 사람들은 세계의 세계, 하늘, 땅, 지하가 있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하늘은 콘도르, 땅은 퓨마, 지하는 뱀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고리족의 천지인 삼신사상의 변형으로 티와나쿠 다음의 잉카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칼라사사야 바로 곁에는 약간 더 작은 반지하 신전이 있다. 사면의 벽은 칼라사사야와 마찬가지로 거대한 당금처럼 생긴 돌기둥이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져 있고 그 사이사이를 정교한 돌로 메우어 성벽을 만들었는데 특이한 것은 그 벽면의 아랫부분에 튀어나오게 사람의 얼굴이 177개 부조되어 있다. 그 영상이 너무 독특하여 서비수가 아파치에게 물어보았다. 아파치, 저 사람들의 얼굴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 티와나쿠가 정복사업을 벌린 기념물입니다. 우리는 한 부족을 점령할 때 반드시 먼저 복종하겠는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복종하겠다고 하면 전혀 무력을 쓰지 않고 세금만 받고 사이좋게 연장을 펴나가지요. 그래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복종하지 않고 반항하면요? 그때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두목을 잡아와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래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하면 하는 수 없이 목을 베고 그 인물상을 돌에 새겨 밑 벽에 끼워 넣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오랜 전통이어서 저도 잘 모르면서 쓰고 있는 관례입니다. 라고 말하며 아파치는 괜히 서비수에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한다. 이 관습은 조선에서 갈라져 나간 투르크족이 묘소 곁에 석인상을 세우면서 묘주를 세우기도 하지만 묘주에 의하여 희생된 자의 석상을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석상을 세우는 발발이 풍습과 너무나 유사성이 있었다. 아파치와 서비수 사이의 대화가 좀 서먹해진 것 같았다. 눈치가 빠른 정거리가 어른들 분위기를 돌리려는 듯 큰 소리로 쾌나에게 다른 얘기를 꺼냈다. 아파치와 서비수는 아들딸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대화가 좋은 듯 부드러운 얼굴로 그들을 본다. 쾌나, 그런데 내 이름 쾌나는 무슨 뜻이야? 쾌나는 피리라는 뜻이야. 내가 어려서부터 아파치 피리를 그렇게 좋아했대. 그래서 아파치께서 지어준 이름이야. 그런 연유인지 커서도 피리 불기를 좋아했고. 그래? 너 피리 불기 좋아해? 한 곡 들려주면 안 되나? 들려줄 수 있지. 어려울 것 없어. 하며 쾌나는 품속에서 익숙하게 자기의 단소를 꺼낸다. 정거리는 흥미진진하게 어서 곡조를 듣고 싶어하며 피리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피리에서 흘러나오는 곡조는 변형이긴 하지만 우리의 아리랑 곡이 분명했다.
이 곡지를 듣고 놀란 것은 정거리보다도 서비스와 청라녀 등 처음에 진국에서 안류산 열도를 넘었던 1세대들이었다. 모두 눈이 휘둥그레 쾌나의 피리 소리를 들으려 둘러앉는다. 모두가 즐거워하는 줄을 안 쾌나는 흥이 나서 이번에는 다른 곡도 들려줬고 그 곡이 끝나자 템포가 빠른 다른 곡도 불러주었다. 템포가 빠른 곡이 나오자 티아나코의 젊은이들이 몇 명 가볍게 스텝을 밟기도 한다. 그러나 신성한 신전에서 너무 경박한 동작은 금물이란 듯 금방 그친다. 무거운 분위기가 바뀌고 잠깐의 즐거운 휴식 시간을 보낸 뒤 다시 신전 구경이 계속되었다. 광장의 중앙에는 돌하루방 3개가 심플하게 세워져 있는데 큰 돌하루방 하나와 새끼 돌하루방 2개이다. 큰 돌하루방은 손이치가 칼라사사야처럼 배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것이 아니고 오른손이 배의 위쪽에 왼손이 배의 아래쪽에 놓여있어 제주도 돌하루방의 문인상의 원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돌하루방의 중앙에서 칼라사사야를 보면 사각형 출입문으로 폰세 석조가 마치 액자에 넣어진 그림처럼 창공을 배경으로 늠름하게 서 있는 모습이 멀리 보인다. 또한 거대한 공동묘지로 벽면에도 시체를 묻는 푸투니가 있었으며 원십자가를 신성시하는 조각들이 거대한 돌에도 벽면에도 여기저기 새겨져 있었다. 십자가 형태는 4개의 길이가 같은 것으로 4뿔을 한 층씩 더한 것도 있고 음각으로 된 것도 있고 양각으로 된 것도 있고 그 형태는 다양했다. 북두칠성을 4개의 방향으로 놓고 조합하면 원십자가가 되기도 하고 우물정자가 되기도 하고 만자가 되기도 하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표식이었다. 서비스 일행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감각적으로 서로는 혈통이 같다는 것을 전신으로 느끼고 있었다. 10일 멀리서 찾아온 손님. 서비스 일행이 티와나쿠에 안착한 지도 1년이 지났다. 티티카카 호수변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마을에서 안정된 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아파치도 쾌나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친절하고 우호적이었다. 말도 같은 것이 많아서 몸짓, 발짓을 더하면 거의 통화가 가능하였다. 가끔씩 다른 부족에 대한 정복 사업도 있었다. 그럴 때면 막대한 전리품이 공급되었고 한바탕 흥겨운 굿판이 벌어졌다. 굿판은 어쩌면 그리도 고리족의 옛 풍습과 같은지 모르겠다. 음식이 차려지면 고시래를 하여 음식을 떼어 던지고 술을 먼저 여기저기 뿌렸다. 여기서도 똑같이 장구, 소구, 꽹가리를 두들기며 흥겨워하였다. 소구춤은 고가를 쓰고 굿거리 장단으로 시작하여 자진몰이, 휘몰이로 이어졌다. 그런데 하나 우리의 풍습에서 상당히 변형된 것이 있었다. 칼춤이었다. 우리의 전통 칼춤은 상당히 가볍고 흥겨움이 깃든 빠른 움직임이나 여기의 칼춤은 상당히 무겁고 엄중함이 더해진 더 느린 동작이었다. 적을 제압하기 위한 사기양양의 사전의식이었고 승전 후에 벌린 엄중한 예식이었기 때문에 더 장중하게 바뀐 듯 하였다. 여기서도 역시 승전곡은 아리랑곡이었다. 변곡한 것이었으나 전체의 흐름은 누가 들어도 아리랑이란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그날 밤은 달이 휘영청 밝은 보름날이었다. 수빈이는 그날따라 향수병에 걸린 듯 혼자 있고 싶어서 왁자지껄한 놀이마당에서 잠시 몸을 빼내 혼자 맑은 공기를 쐬러 들판으로 나왔다. 안데스 산맥의 알싸한 바람은 그 자체가 사람을 살찌우게 하는 영양소였다. 그런데 갑자기 아차초크가 생각났다. 아, 내가 이 생각 때문에 마음이 울적하였었구나. 아차초크는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잠깐 동안이었지만 그는 나에게 너무나 많은 정을 주었다. 우리가 헤어질 때 그가 나를 보던 눈, 표정, 몸짓이 생생히 기억났다. 그런데 그가 정말 지금까지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부질없는 망상이겠지.
괜히 한번 해본 소리였을 거야. 잊어야 할 일을 내가 무단히 자꾸 생각하는 것일 거야. 혹 그가 지금까지 나를 생각하고 있다순 쳐도 여기서 아즈텍이 어딘데 설마 이곳까지 찾아올 리야 없겠지. 여기까지 생각하며 아니야. 머리를 한번 흔들고 무심한 희영청 밝은 달을 쳐다보았다. 달님은 환히 웃으며 수빈이 안녕하면서 손짓하여 준다. 그런데 언뜻 저 멀리 지평선에서 어떤 물체가 움직인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머리를 들어 그쪽을 자세히 바라보니 분명히 저 멀리서 희미하게 어떤 말 탄 사람 하나가 이쪽을 향하여 오고 있었다. 그 사람은 점점 더 가까이 가벼운 말 발굽 스텝으로 수빈이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무엇을 잘못 보고 있나 하고 눈을 깜빡이고 다시 보아도 분명히 말 탄 남자 하나가 수빈이 쪽으로 오고 있다. 더 가까이 오자 사람의 형태가 보였고 그 모습은 젊은 남자인 것 같았다. 수빈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떡 일어나 그쪽을 향하여 몇 걸음 발걸음을 떼었다. 말 탄 사람도 무엇인가를 느꼈는지 말 발굽을 빨리하여 수빈이에게 다가온다. 순간 수빈이는 자기도 모른 사이에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아차추코가 아닌가. 그 어되며 얼굴 생김이 분명히 아차추코였다. 아차추코도 수빈이의 모습을 알아보았는지 말에서 뛰어내어 달려온다. 거리가 가까워지자 둘이는 약속이나 하듯이 그 자리에 우뚝 섰다. 수빈이 맞지? 아차추코, 맞아. 나 수빈이야. 내가 찾아온다고 말했지? 지금 너를 찾아온 거라고. 나도 너를 기다렸어. 그런데 정말 왔구나. 이게 꿈이 아니고 생시야? 맞아, 생시야. 둘이는 우르륵 달려가서 부딪히듯이 서로를 포옹하였고 오랫동안 떨어질 줄 몰랐다. 수빈아, 우리 같이 가서 너희 엄마 아빠한테 결혼 승낙받자. 그러자. 둘이는 어린애처럼 손을 잡고 깡충걸음으로 집에까지 도착하였다. 집에 도착하자 서비스 청나녀는 아차축구를 보고 반갑기도 하고 어처구니도 없어서 한참 동안 멍청이 보고 있었다. 그래, 아빠치도 잘 계시고, 네, 아빠치, 어머니도 잘 계시고, 그때 아즈텍에 남으셨던 코리인들도 모두 무고하십니다. 아차축구는 그동안 아즈텍에 남았던 상언이와 상언이의 친구들 얘기며 정복 사업을 벌였던 내용도 대충 이야기하였다. 첫 대면 이야기가 얼추 끝나가자 아차축구는 본론을 말하려는 듯 몸을 고추 세우고 사내답게 말한다. 혼자만 두 분을 뵙기를 원한다고. 서비스와 청나녀가 주의를 물리고 자리에 앉자 아차축구는 오랫동안 준비했던 말이란 듯이 분명하게 말하였다. 아빠치, 어머니,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수빈이에게 청혼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수빈이를 그렇게 생각한다니 고맙긴 하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수빈이 생각이 제일 중요하지. 우리 수빈이 생각은 어떻던가? 수빈이도 찬성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자네는 나가고 수빈이를 들라하게. 아차축구는 서비수와 청나녀의 표정이 밝은 것으로 보아 자기의 바람이 이루어진 것 같아 마음이 무척 가벼워졌다. 아차축구가 밖으로 나오자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던 수빈이는 먼저 아차축구의 얼굴색을 살폈다. 표정이 밝은 것으로 보아 부모님이 자기들의 결혼을 허락하신 것 같다. 아차축구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수빈이에게 혼자만 안으로 들어가 보라고 이른다. 그 뜻을 짐작한 수빈이는 아차축구의 손을 가벼이 놓으며 미소 짓고 안으로 들어간다. 서비수와 청나녀는 어느 때와 다른 지엄한 태도를 하고 앉아있다. 먼저 청나녀가 입을 연다. 아차축구가 머나먼 아즈텍에서 여기까지 단기 필마로 왔다는 것은 놀랄 일이구나. 그런데 수빈아, 아차축구가 너와 혼인하기 위해서 이 먼 길을 왔다고 하는구나. 그러나 혼인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어서 아주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버지, 어머니, 저는 아차축구와 결혼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아즈텍을 떠나올 때 아차츠쿠가 어디라도 꼭 나를 찾아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설마 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찾아와 주었군요. 저는 감격하였고 아차츠쿠의 저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희들의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이번에는 서비수가 말한다. 그럼 좋다. 그러나 부부라는 것은 평생을 함께 지내는 짝이다. 아차츠쿠와 결혼하면 내가 아즈텍까지 가서 살아야 하는데 그래도 후회하지 않겠느냐? 어머니 아버지와 헤어지는 것은 아쉬운 일이나 아차츠쿠와 함께라면 어디라도 따라가겠어요. 후회 안 할게요. 평생 아차츠쿠와 행복하게 살게요. 내 뜻이 그렇게 확고하다면 우리는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여라. 수빈이가 부모의 허락을 받고 이 기쁜 소식을 아차츠쿠에게 알리려 밖으로 나오는데 사람들 저쪽에서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들리고 웃음소리도 섞여 있다. 아차츠쿠가 먼저 말한다. 어떻게 됐어? 아버님 어머님이 허락하셨어.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오늘은 기쁨이 겹친 날이야. 저길 보라고. 뭐? 아차츠쿠가 눈으로 가리키는 쪽에는 정거리와 케나가 손을 잡고 웃고 서 있다. 마침 둘이도 오늘 서로 결혼하자고 약속하고 부모님께 허락을 받으러 오고 있었다. 그런데 수빈이와 아차츠쿠가 먼저 결혼 승낙을 받고 있어서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이 소식을 들은 티와나쿠 마을 사람들은 335 때를 지어 몰려들었고 오늘의 경사스러운 일이 모두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제1처럼 관심 있게 결과를 주시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정거리와 케나가 방으로 들어간다.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밖의 사람들은 웅성웅성하며 다음 장면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의외로 안에서 큰 웃음소리가 들린다. 서비스와 청년녀가 둘이의 말을 듣고 경사가 겹쳐 자연적으로 터져나온 웃음이었다. 그리고는 한참 침묵이 흐른다. 웃음소리가 난 것까지는 좋았으나 왜 이렇게 오랫동안 조용하지? 혹시 일이 다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 모두 긴장하고 있는데 정거리와 케나가 방에서 나온다. 모두는 두 사람의 얼굴 표정을 더듬기에 바쁘다. 그런데 둘이의 얼굴은 너무나 밝았고 정거리가 쾌나의 손을 잡아 번쩍 울리며 만세를 한다. 쾌나와 정거리는 거의 동시에 허락했어요. 우리는 결혼할 거예요. 정말? 와! 와!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를 하였다. 이 소문이 언제 퍼졌는지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티와나쿠 마을의 큰 경사를 축하하였다. 서비수와 청나녀가 방에서 나오자 다시 환호가 터져나왔고 두 사람의 곁에 선 수빈이와 아차츠쿠, 정거리와 쾌나 이렇게 6사람이 서자 모두 축하해요를 연발한다. 어느덧 티와나쿠의 아파치 부부도 나와 자기 딸 쾌나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서비스 부부에게 다가가 서로 포옹을 한다. 이제 아파치 부부까지 합치자 6사람이 아니고 8사람이 되었다. 8사람은 티와나쿠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 정중히 감사의 인사를 하고 마을 사람들은 큰 소리로 환호하고 거나한 굿판이 벌어졌다. 구양근 소설 먼 동이 트는 소리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